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과 글쓰기 공부를 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어서 사회에 편견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첫 수업을 하면서 금방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영혼이 맑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구나. 나눌 줄 알고 불편한 것에 불평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합니다. 가본 곳이 많지 않으니 상상력이 발달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글을 써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정용준 작가의 선릉 산책을 읽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젊은이와 선릉을 산책한 하루를 썼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 조금만 안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틀 전 우진 형에게 문자가 왔다. 토요일 9시부터 6시 아이돌 보기 시급 10,000원 할래? 뭔데 시급이 10,000원이야? 힘든 일도 아닌데 그 정도 받을 만해. 아이돌 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설명을 듣고 거절했다. 형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하루에 90,000원. 매력적인 알바라 할지라도 정체불명의 일을 할 순 없었다. 유연함과 융통성이 부족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이의 변수를 캐치하지 못했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다. 하물며 해보지 않은 일, 미심쩍은 일이라니. 못할 게 뻔했다. 형은 설득했고 나중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말 알바인데 이번 주에 일이 있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혹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넘어갈까봐 걱정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나야? 내가 지금 마땅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닌가? 계속 말해. 그리고 내 주위에 너만큼 우직하고 착한 캐릭터가 없거든.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잠시 가만히 있었다. 형이 말했다. 그리고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짜증나는 상황이 많아. 애가 좀 특별하잖아. 이상한 놈들한테 맡기면 나쁜 일 많이 당할 거야. 형은 잠깐 생각해보는 눈치더니 계속 말했다. 콜라에 수면제 타서 하루 종일 재우는 놈도 있고 집에 데리고 가서 방에 가둬놓고 자기 할 일 하는 놈도 있어. 아예 못 움직이게 줄로 묶어놓고 기저귀를 채우거나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를 성기에 씌워 눕혀놓는 새끼들도 있다고 들었어. 화장실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 이거지. 그렇게 방치하고 지 할 일 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말이야. 부모들은 모르지. 애가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나를 봐서라도 하루만 도와줘. 그냥 하루만 같이 있어줘. 어디를 가도 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고. 우진 형은 어디를 갔을까? 무엇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짐작이 되지 않는다. 한두우는 평생 나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났을까? 그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궁금하다. 집에서의 모습과 방의 풍경, 그런 것들을 상상해봤는데 어째서인지 금세 마음이 안 좋아졌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몸을 벤치 위에 살짝 걸치고 앉아 희미하게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따금씩 주먹으로 헤드기어를 툭툭 때리기도 했다. 나는 벤치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앞을 바라봤다.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그럴듯했다. 완만한 언덕을 뒤덮은 잘 정돈된 잔디가 부드러운 물결이 이는 강물을 연상케 했다. 두은씨 무슨 생각해? 그는 내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홀령이 걷는 돌길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마음과 감정을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표정이었다.
죽은 왕이 걷고 있나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말하고 나니 소름이 끼쳤다. 그의 시선이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쫓듯 길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검지를 들어 허공에 그림을 그렸다. 공중에 물로 그린 그림 같은 투명한 도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혹시 그런 것이 보이는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죽은 것들, 아니면 형상이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무덤 주위를 걷는 그의 좀비 같은 움직임이 몽유병 환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어딘가에 영혼을 두고 텅 빈 육체로 산책하러 나온 꿈꾸는 남자. 깨고 나면 모두 사라질 길과 풍경 속을 휘청휘청 걷는 자의 시적인 하루 같은, 물론 지나친 망상이겠지만. 그나저나 5시간 30분 남았다. 이젠 뭘 해야 할까? 두은씨, 뭐 할까? 어? 뭐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정말. 그 순간 한두훈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그가 대답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다시 물었다. 뭐라고? 그가 분명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밥! 밥?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그래, 밥.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었네. 그는 그걸 이제 알았냐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선정릉 근처에 있는 일식집에 들어갔다. 어쩌지? 밥 먹는 한두훈을 보며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중이다. 처음엔 옆에 앉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음식을 뱉거나 포크 든 손을 잡으면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손으로 돈가스를 통째로 들고 뜯었고 목덜미와 셔츠로 흘러내리는 소스와 국물을 닦아낼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다. 입속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음식을 집어넣었다. 들어가지 않으니 우겨 넣으려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곧바로 구역질을 했다. 나는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멍하게 지켜만 봤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테이블만 바라보았다. 처음엔 난감한 얼굴로 부탁을 하던 점원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에서 음식을 빼앗고 접시를 치웠다. 한두훈은 바닥에 누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나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거의 울 듯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밑에 손을 집어넣고 들어올리는 척하면서 강하게 꼬집었다. 순간 그의 몸이 달팽이 더듬이처럼 위축됐다. 놀란 눈을 하고 잠잠해졌다. 우리는 서둘러 음식점을 빠져나갔다. 배부른 한두훈은 다시 소심한 아이였다. 여전히 침을 뱉고 한 번씩 얼굴을 때리기는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었고 이젠 제법 내 뒤를 알아서 잘 따라왔다. 하지만 나는 방금 전의 사태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마음속의 여유와 온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한두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담벼락의 얼룩에 눈이 팔려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려 해도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다. 침을 뱉고 식탐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인격과 사람들을 피해 몸 움츠리고 긴장하고 흰돌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인격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모르겠다. 4시간 남았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이 선정릉으로 향했다. 방금 전의 사태 때문에 사람이 많은 대로를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입구에서 한두훈의 걸음이 멈췄다. 목줄이 풀린 치와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표정에는 두려움이 보였다. 두 귀가 쫑긋 솟은 개는 이빨을 보이며 지저댔다.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10m쯤 떨어진 곳에 서서 형식적인 목소리로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남의 개를 욕할 수도 발로 걷어찰 수 없어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는 뒷걸음을 치며 내 뒤로 숨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내 어깨와 팔에 흡수되듯 고스란히 전해졌다. 주인이 있는 쪽을 슬쩍 봤다. 여자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발을 뻗어 개의 뒷다리를 걷어찼다. 치와와는 낑!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등을 돌려 주인에게 돌아갔다. 한두호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한참 동안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더니 대뜸 내 손을 잡았다. 책 속에서 이야기는 더 길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과 숨을 쉬는 코와 앞에 누가 오는지 볼 눈과 또 그대와 이야기하며 걷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책을 소개할 목소리가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시원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